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낙점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련군이 북한의 점령을 완료한 시점이 8월 말입니다. 이때쯤 스탈린은 연해주에 있는 소련 제1극동군에게 북한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극동군에서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또 면접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극동군에서는 예하에 있는 88 특별여단 소속 김일성을 지도자로 추천합니다. 여기 대해서 군부에서 추천한 김일성을 스탈린은 그대로 낙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 북한 지도자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김일성은 배편으로 1945년 9월 19일 날 북한에 들어옵니다. 김일성이를 추천했던 극동군 정치 장교들 말에 의하면은 김일성은 정치 선동가로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능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김일성이 정치 공작을 주로 했던 그런 경력에 비춰봤을 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또 극동군에 있던 어느 장성은 김일성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실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김일성이 소련에 간 것도 일본군이나 만주 군경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간 것인데, 계획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또 88 특별여단에도 또 우리 한국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본인이 선택됐다는 거. 그것도 북한 전체를 보더라도 사실 공산주의자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뽑았으니까 운이 좋은 거죠. 북한 주민 전체를 놓고 뽑았다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일단 이렇게 낙점이 돼 가지고 북한에 왔는데, 사실 소련군은 김일성을 바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사실 북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김일성이가 또 아는 사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김일성을 이렇게 공개했을 경우에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아무런 북한에 연고도 없고, 또 북한에 알려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사람들이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련군은 김일성을 처음에는 김영환이라는 가명을 줘가지고 정체를 숨깁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은 처음에 소련군의 인사명령에 의해서 평양 경무사령부 부사령관 직함을 가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소련 군정을 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소련군에 보면은 민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로마넨코 소장입니다. 로마넨코 소장을 도와서 북한 내 소련식 레닌 스탈린 체제에 이식하는 그런 작업들을 돕고, 또 소련 군정과 그 다음에 북한 주민 사이에 어떤 그런 가교 역할,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소련군이 이제 한 것은 사실 소련군만으로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과 러시아 말 사이에는 사실 그동안에 별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소련군인이 또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소련 땅 내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한민족이 연해주에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탈린에 의해서 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다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북한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련이 보냈습니다. 8월 말에도 오고, 9월 말에도 오고, 10월 중순, 11월 말, 또 12월 달, 이렇게 8월 달부터 매달마다 그렇게 왔고, 또 1946년에도 여름에도 오고, 9월 달에도 오고, 얼마나 고려인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그 사실은 그 김일성의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반 잡고 그 체제를 이식하는 그런 작업의 일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소련군이 바로 그 북한 주민과 말이 통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앞에 선 사람들이 김일성과 그 고려인들입니다. 이 고려인들 중에서 그 눈에 띄는 사람은 허가입니다. 허가이는 사실 그 허씨가 아닙니다. 그 원래 우리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됐기 때문에 그 이게 소련식 이름밖에 러시아식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 차음을 해서 허가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허가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당 조직, 공산당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이미 그 소련 공산당 당원이고 그런 가운데서 조직 활동을 많이 하고 당 운영 경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그 소련군 사령부 통역요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뭐 그 당 박사라는 그런 그 별명답게 그 공산당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김일성과 그 최용건이라든지 그 밑에 있던 일행들은 그 공산당 조직 운영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중국 예난에서 온 그 예난계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국에 있을 때 상당히 그 조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 조직 속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당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당내 투쟁도 하고 자아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혹독한 그 내부 훈련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 그렇지만 김일성이나 그 일행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속에서 유격대 생활하는데 그런 경험할 기회가 없죠. 당 조직을 운영할 경험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공부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모릅니다. 그 박근영하고 비교했을 때 그 공산주의 이론 공부는 거의 뭐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태로 이게 김일성이 왔기 때문에 비록 지도자로 낙점은 됐지만은 사실 하나도 바로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상당히 그 역할이 커지는데 그 공산당, 북한에서 공산당을 만들고 또 당원들을 그 모집하고 당 규율이라든지 당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 규약도 만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당 내의 그 조직 인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하위 부서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그 허가입니다. 중앙당이 있으면 지방당이 있어야 되고 지방당 속에서는 또 밑으로 세포들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허가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가이는 곧바로 북한 공산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그 당 기관지도 만듭니다. 물론 이건 소련군의 지시에서 한 것입니다만은 그 당 기관지를 만들어서 김일성을 선전해주고 또 소련의 어떤 그 공산주의 문화 또 친소 감정을 또 이런 어떤 활동들을 그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내에 조기에 그 김일성의 집권 기반을 마련하고 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것이 기정사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소련군의 그 김일성을 돕는 것도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그 소련군은 김일성을 그 무장 경호대를 붙여가지고 철통같이 경계를 하면서 김일성을 보호해주고 또 김일성이 요구에 의해서 그 당 간부나 군 장교, 군관들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소련에서 그 교육 기자재를 보내고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학교도 만들어서 바로 또 그 공산당 김일성의 집권 기반이 되는 그런 그 김일성 충성파들을 그때부터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준 게 소련군과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1946년 7월에 그 스탈린이 그 김일성과 박헌영을 호출합니다. 물론 뭐 호출한다고 하면은 남의 나라 원수가 뭐 우리나라 지도자를 뭐 오라 가라 하는 게 좀 당연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소련의 그 스탈린은 사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1930년대에 그 대규모 그 대숙청 또는 대학살 이런 사건이 소련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그 아주 그 극단적인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스탈린의 명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반동이다 뭐 또는 지주계급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숙청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때 그 대숙청으로 인해서 뭐 러시아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폴란드 사람이라든지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말살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독재적인 어떤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에 와 있는 소련군도 스탈린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부가 다 스탈린이 한 손에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스탈린의 명령이라면은 뭐 북한에 있는 김일성에게 권한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김일성 대신에 딴 사람으로 바꾸라 그러면은 김일성은 그 정치 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스탈린이 그 지락펴락하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출한 것이죠. 어느 그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모스크바에 가서 김일성이 그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합니다. 먼저 김일성에 들어갔을 때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보고를 합니다. 1946년 7월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상당하게 그 북한 산업의 국유화가 돼 있었고 또 토지 개혁이 토지를 완전 몰수해서 그것을 그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토지 몰수, 토지 분배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이 되고 또 각종 그 공산주의 조직과 그 동맹이라든지 단체, 조합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산주의 그 세포 조직이 속속들이 북한에 파고들 때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김일성이 그 스탈린에게 말하죠. 그 스탈린 원수님의 그런 배려와 지원으로 인해서 이게 북한에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민주혁명, 민주개혁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뭐 극찬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스탈린 원수의 어떤 그런 배려와 그 영명함 그런 것이고 또 그 소련이라는 그 참 막강한 힘 그리고 소련의 지원, 소련군의 그 위험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 극존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스탈린이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스탈린은 너무 기분이 흡족한 나머지 그 김일성에게 자신이 그 2차 대전 때 어떻게 해서 그 모스크바를 그 나치 독일로부터 지켜내고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그런 것까지 자랑해 가면서 김일성을 마치 하나의 학생처럼 취급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또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뭐 북한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 아주 성공적으로 그 면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박헌영은 좀 불리했습니다. 사실 뭐 북한에서는 그래도 소련군의 지원으로 뭐가 이루어졌지만 남한에서는 미군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과 계속 그 분쟁을 겪다가 사실 그 남쪽에 있는 공산당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뭐 그걸 이해하는지 하여튼 뭐 미군 정치하에서 고생 많다 이런 정도 치하만 하고 면담이 끝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김일성과 박헌영의 위치는 뭐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일성은 그 북한의 집권자가 되는 것이고 박헌영은 이제 그 장차 운명이 남쪽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이니까 결국 북한에 와서 김일성을 도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것인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이 진짜 북한에 왔을 때 자랑할 만한 게 없고, 또 가진 재산이라든지 어떤 자원, 그 김일성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 또는 지식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소련군과 스탈린을 비롯해서 소련군과 그리고 고려인 공산주의자들, 물론 이제 중국 연안계도 도와줬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사실 김일성은 거기에 그 소련의 스탈린의 도움으로 그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김일성이 이룩했다라고 하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스탈린이 손을 뒤집어서 김일성 대신에 B라는 사람을 앉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김일성은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 태풍 앞에 촛불이나 마찬가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김일성이 그 스탈린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김일성의 집권으로 연결되고 또 6.25 전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